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이 시작한 이래 조선일보 사설을 오프닝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나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입법 촉구 서명운동 위해 길거리로 나간 대통령이란 제목의 사설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도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해서 직접 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입법 촉구 운동과 같은 길거리 캠페인에 동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나 시민운동 세력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 이들은 얼마든지 집단 서명운동이나 길거리 대중집회를 통해서 입법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와 협력해서 민생 안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책임이 있는 국정의 핵심 주체다. 집권당을 움직여서 국정을 주도할 정치적 힘이 있고 비상국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고유 권한도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대통령이 마치 입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관전자나 평가만 하는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길거리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기 힘들다. 자칫 대중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더구나 지금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바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이끌 때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이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간 것은 다른 민주국가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 밖에서 다수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비판, 압박하는 장외 정치보다는 여야와 직접 소통하고 설득하는 국회를 상대로 한 정치다. 여야 지도부, 노동계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티타임을 갖거나 전화 대화를 통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 6번 만났다. 작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거의 연례 행사 수준이다. 접촉을 더 늘린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심판에 앞장설 것이다. 같은 의견을 가진 다수의 군중 뒤에 서기보다는 반대파를 설득해서 국정에 동참시키는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지난달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국민들을 또다시 경악에 빠뜨린 경기도 부천 아동시신 훼손 사건 관련한 기사가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자녀를 살해한 부모들을 수사하고 검거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들 그리고 이들을 재판하면서 신문했던 판사들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자녀 살해 범행의 특징과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책 등에 대해 물었는데요. 한 검사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희생자가 대부분 영유아다 보니까 저항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부모들 중에는 이번 일로 자신이 구속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도저히 믿기지 않는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 판사는 자식의 시신을 유기하는 부모들은 집안에 시체를 두었다가 썩는 냄새를 참기 어려웠다. 이렇게 진술하곤 한다라면서 멀쩡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보면 인간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폭행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해 아동의 아버지 실명을 댔습니다. 저는 조선일보를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가 피해 아동 부모에 대한 범죄 심리 분석을 실시했는데,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에게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되는 최 씨가 말입니다. 부인 한 씨도 부모님은 있었지만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기를 보낸 최 씨와 한 씨는 아들이 주의력 결핍 증상을 보이니까 아이에 대한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부인이 2007년 2월 한 인터넷 육아 카페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 지나면서 친정 아버지를 닮네요. 친정 아빠 보면 좋아서 난리예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 심리 분석 전문가는 두 사람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남편은 아들의 행방 추적에 나선 경찰이 집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에서 경찰에 체포될 경우 대응 요령 등을 검색해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극악한 부모의 폭력에 힘없이 당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달았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학교 밖으로 이끌려 나가서 살해, 유기된 최모군 살해. 이것은 아이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빗나간 친권의식과 허술한 아동보호 체계가 빚은 비극이라는 지적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당하지요. 아동인권보호야말로 선진화의 척도라고 전문가들은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악한 폭력 부모 밑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아이를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대목을 보면은 공권력의 힘이 가정의 영역까지 미쳐야 한다,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아동폭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공안만이 최선이라는 대증적인 태도는 근원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권력의 과도한 간섭보다는 가족애가 가능한 환경 조성, 구조적 문제 개선, 이것이 수반돼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정부가 웰다잉, 잘 죽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재를 처음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동아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회나 노인복지시설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든 적이 있지만 만든 기관에 따라서 종교색이 짙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교재를 보면, 정부가 만드는 교재를 보면 임종기의 환자나 그 가족이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 유언장 등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빈정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웰빙은 어려우니 웰다잉이라도 챙겨드리겠다, 이런 것일까요? 네, 웰빙 없는 웰다잉은 없습니다. 아,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집도 사야 되는지, 전세도 없고. 걱정이겠다. 나도 투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찌라시야. 찌라시?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해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서 만나보십시오. 경제전망보고서, 주택시장 전망보고서, 성장형 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070-7584-2050.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시간적인 배경인 1988년의 노동 환경은 어땠을까? 네, 경향신문이 짚었습니다.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잡코리아가 1988년 당시 신입사원이던 직장인 321명과 현재 신입사원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봤는데요. 1988년 신입사원 90.3%는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응팔 시대에는 10명 중에 9명이 정규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비정규직은 9.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 신입사원은 72.4%만이 정규직으로 취직했다고 답했습니다. 27.6%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했고요. 네, 상황이 이렇더라도 정규직 분포가 점점 늘어난다면 모르겠지만 늘어나는 것은 비정규직 분포지요. 1988년 신입사원들에게 당시 취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건은 학벌 및 출신 학교가 67.3%로 가장 높았습니다. 복수 응답이었는데요. 네,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개념은요. IMF 외환 위기 때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전, 20년 전을 회고하는 이유는 지금이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국들의 지니 계수가 1980년대 이후 20년 동안 평균 0.030포인트 높아진 게 국내 총생산 GDP를 8.5%가량 감소시켰다고 추정했습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다. 이 말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뜻이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지니계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 사이의 틈이 얼마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계수라 하겠습니다. 즉 소득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물론 불평등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기업가들의 위험 감수와 혁신 추진을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지금의 불평등은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짙어지면은 정치 사회적 불안 조성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우려해야 합니다. 한겨레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인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의 한겨레 기고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가 그 경제력 이상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으로 갑질하는 것을 막아서 국민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가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실종도 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였다. 대통령 당선 후 3년이 돼도 그중 반이 넘는 10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손도 안 댄 공약. 정작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어떤 것들이냐.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 재벌 총수를 엄벌하기 위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재벌의 멋대로 경영을 막기 위해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수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것 등이었습니다. 또 금융계열사를 통해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것까지. 경제민주화 10개 주제는 완전히 생략되다시피 했습니다. 핵심인데 말이죠.
면구스럽기도 하고 구차하기도 해서 그동안 정부 여당은 언급조차 안 했던 경제민주화인데, 이 경제민주화, 박근혜 표 경제민주화를 만든 김종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니까 다시 경제민주화 우리가 달성했다, 우리가 실현했다, 정부는 떠들고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이 그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를 힘주어 공약하는데,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또 화물 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대기업 집단 관련 불법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업들이 솔선수범하여 투자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할 테니 대기업 투자를 늘려달라고 사실상 항복선언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주인공 김종인 전 의원 JTBC에 나와서는 경제민주화가 꼭 추진될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은 이제는 좀 그거는 넓어지셨습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예. 후보께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적에도 이걸 경제민주화를 제일 앞장서에 강조를 하셨고, 예. 난 뭐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틀림없이 이건 실현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후 그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선대위원장.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치러진 2012년, 김종인 위원장은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손을 잡고 경제민주화 등 핵심 공약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의 길은 새누리당과 달랐습니다. 경기부양 쪽으로 기운 경제정책 기조에 쓴소리를 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갈라섰습니다. 신경 쓰이는 청와대 성명을 발표하는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우리는 대기업과 안 친하다고 웅변. 또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해서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의무고발 요청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같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으로 바꾸기 위한 서명운동에 박 대통령도 동참하는데,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서명운동까지 걸리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또 테러법 전부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그동안 했는데도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도정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애초에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상의가 주도하는 서명운동을 자발적인 국민의 서명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고 또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 포기였나.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새누리당이 4월 총선에 내보낼 후보자를 상향식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재확인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성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 유령당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령당원은 해당 지역구에 살지는 않으면서 경선 참여를 목적으로 당원 명부에 이름만 올려놓은 당원을 일컫는 말인데요. 일종의 위장 전입으로서 일부 후보, 특히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편법입니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에 의해 지역구 총선 후보자가 결정될 판이라면서 이래서야 경선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일반 국민 7, 책임당원 3 이런 비율을 경선 규칙으로서 확정했습니다. 책임당원 1000명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여서 30%를 후보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누리당은 유령 당원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최근 이 문제를 김무성 대표에게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원 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은 당원 조사를 배제하고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경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유령 당원을 대거 색출할 경우 새누리당 전체 당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당에서는 되도록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식의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국민의당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 이 사람 때문에 국민의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승만에 이어서 박정희도 재평가하자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해서 당의 외연 확대와 이미지 제고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과 만난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한상진 위원장에게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학자적 소신이 있는 것 같다. 한상진 위원장의 말이 우리 당 공식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 입장대로라면은 한상진 위원장이 사견을 당과 협의하지 않고 당 회의에서 공론화한 셈인데요. 예민한 쟁점에 대한 한상진 위원장의 이딴 편향적인 발언은 진영 정치 타파를 창당 명분으로 삼은 안철수 의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내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김긴태 전 4.19 민주혁명회 사무총장은 창준위 사무실에서 한상진 위원장과 3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면담에서 감히 역사를 왜곡해? 이승만이 국부라고? 한상진은 기회주의자야. 위선자야. 이렇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한겨레에 실린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상진 위원장이 제기한 이른바 이승만 박정희 재평가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참석 의원은 몇 분의 의원이 이승만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 대부분 동의했다.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었다. 라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신당이다 보니까 당의 통합된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는데 현재 민생, 경제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면서 한상진 위원장의 자제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단 회의에서 테러 방지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향적으로 처리한다? 여당 뜻에 부합하게 처리한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대목은 테러 방지법에서 컨트롤 타워에 대한 국정원 직원 파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 직원 파견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보다 완화된 입장인 것이죠. 원샷법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10대 재벌 등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빼야 한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입장보다도 완화된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사이에서 중도 이미지를 굳혀가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풀이되는데,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재벌 특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좌익교수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모 씨와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이 DC 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치적인 게시글을 여럿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7월 이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유모 씨의 댓글 활동은, 그러니까 좌익 교수의 댓글 활동은 앞서 특별수사팀이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 재판부에 제출한 범죄 일람표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자,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와 비슷한 활동을 한 다른 3명의 국정원 직원들은 조사했느냐?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검찰은 좌익 교수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2년 5개월 만에 기소해서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향신문 보도에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 셋, 좌익 교수 외에 직원들이 쓴 게시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좌익 교수가 쓴 글은 공개가 됐지요. 지난 대선에서 전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문죄인 씨발새끼 되져야. 이런 글을 반복적으로 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좌익 교수 것은 기소하기도 전에 이미 다 공개가 됐었죠.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 교수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꾸준히를 도맡았던 이들, 신영복 교수의 마지막 제자들이었는데요. 신영복 교수의 소속 학부였던 사회과학부 학생 10여 명은 너나 할 것 없이 음식을 나르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학부생들이 기억하는 신영복 교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원기 씨의 말이 주목됩니다.
인문학을 사람 인의 글월문이 아니라 문이문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의 사유를 다루는 학문이니 사람의 관계 맺음에 따라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셨다. 만약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공감도 없이 텍스트에만 갇힌 사회학도가 됐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수강생들을 줄 세워서 학점을 매기는 상대평가 방식에도 신영복 교수는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무척 후했다는 거지요. A 학점을 많이 줘서 학생들은 신영복 교수에게 A 제족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지요. 네, 이런 A 제족이 자본이 장악한 대학에서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교수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상대평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서열화하는 상대평가 아닙니까? 이게 대학생들을 무한 경쟁에 내몰고 연대와 협동하는 법을 모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대 현상을 외면하고 각자가 서로 협동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대학을 장악한 자본가의 이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이것을 타파해야만 대학의 미래가 있다.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정부가 확정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의 핵심은 결혼 지원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씨는 집 한 채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죠. 집 한 채씩 주기는 어렵고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크게 높여주는 것.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수도권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비수도권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각각 올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은 얼마나 될까? 중앙일보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월세 실거래 가격 자료 85만 3,622건을 분석해 봤는데 이 대출금으로 구할 수 있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6%, 즉 7,125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은 젊은 부부가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지역별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취지입니다. 큰 도시가 많이 들어서 있는 경기도 인천은 서울보다도 사정이 좋지만 서울과 가까운 데는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성남은 이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가 5.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용인 7.1, 의왕 8.7, 과천 10.5, 안양 12.5%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젊은 세대가 자기 힘으로 구할 수 있는 신혼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혼을 미루게 돼서 저출산이 심화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MT와 데이트 가는 젊은이로 북적였던 낭만이 가득했던 곳. 네. 장흥 벽제 안 꼽을 수가 없겠죠. 이곳을 지나는 열차가 교외선입니다. 교외선은 경기 북부 동에서 서를 연결하는 철도망이지요. 이 교외선이 낭만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1963년 고향 능곡에서 월릉, 이경, 장흥, 송추, 의정부까지 한 30km에 해당하는 거리가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적자 누적으로 2004년 4월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군용 화물열차만 부정기적으로 일부 구간에 다닐 뿐인데요. 12년째 운행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교외선을 재개통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선 전철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방안도 거론되는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1년, 2012년 두 차례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가 적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복선 전철 추진은 당장 어렵다. 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재개통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요 비용 약 연간 35억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양주시는 재원이 없는 데다 국가철도망 사업에 지자체가 어떻게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가? 라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뭐 국회의원 후보들 공약 내놓겠네요.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거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휘말리게 된다.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지식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7분이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천 어린이 시신 훼손 사건의 범인인 그 어린이의 아버지는 7살 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시신을 냉동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패하면 냄새가 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아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는 부모만 알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뒤주는 사도세자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어휘지요. 가정폭력이란 뒤주에 갇혀있던 건 최군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학대를 견디다 못한 11살 여자아이가 맨발로 가스관을 타고 탈출했다. 지난 7일에는 또래 남자아이가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의 소음은 이웃 공동체의 해체를 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방음시설이다. 이제 최군 부모는 죗값을 치를 테지만 우리 사회에는 숱한 최군들이 있다. 2014년 한 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15,000건이 넘는다. 주목할 것은 언어폭력, 가족 내의 왕따, 차별, 감금 같은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를 앞질렀다는 사실이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만큼 아이의 정신을 파괴하는 일인데 죄의식 없이 저질러지고 있다. 정신적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어른의 소유물이자 최약자인 아이들이 폭력의 종말처리장이 되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한국 사회의 양심이 차갑고 딱딱하게 냉동 보관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